네, 정부가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을 모시고 의료개혁의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비례대표도 당선이죠. 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일 된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국회 이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소하시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약간 얼떨떨하시기도 하고 생경하시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 소요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 그 10년 동안 순천향대 소아 전문 응급 센터에서는 교수로 근무하다가 올해 2월에 퇴사하셨고 개혁신당에 입당하셨고 3월에 비례대표 1번이 되셨고 그리고 또 당선이 되셨습니다. 의료 전문가시고 보시기하고는 전혀 좀 이렇게 의외인데 새 아이의 또 엄마시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40대 초반 이제 40을 넘기셨습니다. 새 아이 엄마시고 정치계에 뛰어드신다는 게 안정적인 또 직업을 두고 전문 직업을 또 두시고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사직을 했던 게 1월 31일자로 마지막 근무를 하고 병원에서 이제 퇴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올해 2024년 1월이잖아요. 네, 올해 1월 31일까지 제가 소아응급센터에서 근무를 했고 그때도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었고 이번에 나온 필수의료 패키지 이전에 심지어 여러 문제가 법과 제도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제 발의가 됐어도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오는 불합리함 그리고 현장에서의 불가능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저희 팀이 와해가 되고 저도 사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근무하고 2월에는 사직 상태로 있었는데요.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 내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소아 의료를 지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소아 응급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떠한가 나의 삶을 개인으로서 꾸려가기에 앞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는 궁극적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뭐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팀이 와야 된 건 저희가 10년을 같이 일했던 팀이고 굉장히 팀워크가 좋은 팀이었는데 여러 제도라던가 뭐 수가에 대한 병원 측에서 소아응급센터를 단독 수익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 지원금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한 부분, 그리고 불가항력적이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료인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런 법적인 분위기의 변화, 그리고 민원의 증가,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었는데요. 이것이 과연 내가 나의 재미 혹은 나의 사명감만으로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를 다 극복하기에 나는 이제는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결론이 났던 것 같고 그게 저희 팀의 전반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제 거의 동시에 무너지다시피 해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죠. 네, 개혁신당의 비례 1번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총선 전에 사실 개혁신당뿐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도 또 러브콜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또 비례 1번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개혁신당을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신 거죠?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뭐 모든 당에서 1번을 제안하셨던 것은 아니고 뭐 1번을 제안하신 당도 있고 그냥 비례대표를 제안하신 당도 있었는데 개혁신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당의 목적에 대해서 저에게 설득을 하셨어요. 그런데 개혁신당은 당신이 일하고 있던 곳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 대한 목표를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정당으로서 국민에 대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저 외에 다른 비례대표자분들을 어떻게 뽑았는지 그분들이 본인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던 분인지를 봤을 때 나에게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소신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신을 가지고 입당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의원님의 답변도 궁금하고 그 왜 내가 비례 1번이 되었을까 좀 생각해 보셨을까요?
답변은 사실 저는 행복하고 용감하게 내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했던 때였어요. 올해 2월이. 네. 그걸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간절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고 비례 1번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도 많았습니다. 지금이 의정 갈등의 한가운데이고 모든 당에서 의사 그리고 여성 의사를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아이템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내가 꼭 1번이어야 하는가 사실상 입성이 이제 확실시 되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과연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다른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소양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사실 당선 이후까지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료 현장에만 이제 쭉 계셨는데 정치권에서 여기저기 러브콜이 왔다는 건 주머니 속에 송곳 같은 그런 존재였나 봐요. 알겠습니다. 예상대로 상임위를 보건복지부로 이제 희망을 하셨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응급의료와 정신건강 보건 관련된 법을 네. 개정하시고 이제 싶다고 이제 포부를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일까요? 응급의료법은 작년 10월 정도부터 발의가 돼서 네. 현장에서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응급실에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의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응급실에 의사가 있는데 당연히 환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네. 현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어서 의사가 한 명인데 중환이 여러 명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병원에서 배후 조치가 안 되는데 받았을 때 오히려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송 거부가 아니라 수용 불가인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이 현장에서 참 어렵다고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요즘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책임에 대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탈하고 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행되었고 그로 인해서 소아응급실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안 좋아졌고 이탈하는 인력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지금의 대란이 유발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신건강보건법도 마찬가지로 이건 2017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법안인데요. 이것이 예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1명 그리고 보호자 1명 이렇게 동의가 있으면 강제 입원이라던가 응급 입원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인권이라던가 여러 이유로 그것도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응급 입원을 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로까지 엄격해져서 실제로 저도 최근 5, 6년 이상 야간에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응급 환자를 제도 때문에 입원시키지 못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네. 그건 사실 인권을 생각한다기보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로서의 권리를 또 한 번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의도와 다르게 네. 현장에서 망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소아 전문의시니까 응급 특히 이제 아동 같은 경우 네. 이제 그 아팠을 경우에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시간을 놓쳐버리는 네. 그런 일이 절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꼭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오늘 정부는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를 철회했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복귀하면 행정 처분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정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의 영역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고 개인 의료인의 자발적인 의사 혹은 자발적인 재원 투여로 지속해왔던 의료에 대해 갑작스럽게 계획 없이 공공재화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도 미용이나 성형 분야로 의사들이 입달했던 것은 그쪽이 돈을 쉽게 버는 것이 아니거든요. 훨씬 더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소송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으로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내가 가격을 측정하고 내가 내 행위에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들이 자유를 향해서 도피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결정은 그런 도피를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복귀를 하게 되더라도 이미 많은 수련 기간을 거친 고년차 혹은
전문의 수련 이후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과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자율이 보장되는 특정 과에서는 복귀가 가속되겠지만 정부가 정말로 지키고자 했던 필수과 그리고 지역의료, 지역 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과연 얼마나 복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굉장히 네.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사직 철회라는 것도 사실은 정말로 이 취지 자체가 전공의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병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 이제는 정부가 손을 좀 떼고 싶다는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신뢰를 잃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그러자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이제 총파업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7일까지 나흘 동안 투표를 찬반 투표를 거쳐서 9일쯤에 총파업에 대한 시기, 방식을 논의할 이런 일정을 세워두고 있는데 동네 병의원까지 참여할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이제 보건 필수 의료 인력이라고 이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의대 모집 인원이 이제 그 전보다 1,509명 증가한 수치. 이게 정부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정부 결정이 앞으로 좀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 필수 의료 패키지가 사실은 더 문제였는데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의대 증원으로 문제를 좀 축소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가 의대 증원을 의사들이 반대한다. 그러므로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좀 와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의대 정원의 숫자 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료의 방향성이 없다는 부분이었고 방향성과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추계의 결과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그럼 수를 줄여주면 흥정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의료계로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여기까지 상황이 진행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청사진을 그리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이 사태의 가장 어두운 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필수 의료, 핵심 의료에 종사할수록 정부가 더더욱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하고 나의 자율도 그리고 정당한 보상도 없을 거라는 것을 의대생들까지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네. 올해 전공의들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몇 명을 더 뽑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배출될 의대생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핵심 의료의 통제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겠는가를 저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물음과 동시에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정부 측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지금 대화와 소통이라고 말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와 소통을 하려면 자기가 가진 것을 꺼내놓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소통의 통로 자체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양쪽 다 서로의 카드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의대 증원을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1호 법안으로 사실상 거의 똑같은 법안을 제출을 한 상태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물었을 때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겠다고 내려놓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다시 하고 싶게 만들 만한 유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정부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놓을 만한 카드가 썩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고집을 네. 좀 내려놓으시고 네. 대화를 먼저 제시하시고 원점제 논의가 어려운 이유가 교육계의 혼란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교육계의 혼란 내년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이상의 핵심 의료 지원 인력을 잃는 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료 교육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에서 정부가 빨리 용단을 내리고 화합의 장으로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도 이슈가 된 현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논란을 겨냥해서 종합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물타기다 그리고 방탄용이다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우려가 나온 상황이죠. 또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이에 대한 비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안 우리 이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국회 밖에서
이제 정치를 네. 봤던 사람으로서 네. 과연 이 상황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공수처라는 기관 자체는 이 민주당 그리고 범야권 쪽에서 사실은 신뢰를 가지자고 만들었던 기관이죠. 그런데 지금 뭐 최상병 특검법이라던가 이런 곳에 있어서는 공수처를 지금 모두 신뢰할 수 없으니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사용해야지 특검을 왜 하냐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또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 마치 아이들 무슨 눈싸움 하다가 뭐 흙을 묻혀서 던지는 그런 느낌으로 나도 던졌으니 너도 던지겠다. 이런 걸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지금껏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공수처라는 기관은 허울뿐이고 사실은 서로에 대한 망신주기용 특검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여야가 민생을 떠나 지금 가고 있는 정치의 방향이 과연 무엇이냐. 네. 민생이냐 공격이냐. 저는 그 질문을 양당 모두에게 하고 싶습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정치와 관련해서 무수한 질문을 이제 받으실 거고, 예, 추후 또 어떤 답변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이제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했고, 개혁신당의 전체 의석 300석 중에 이제 3석을 차지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은 의원총회 열기가 가장 쉽다. 3명만 모이면 되니까. 네. 네. 그런 이제 뭐 말씀도 하셨는데, 거대 양당 사이에서 어쨌든 존재감을 키워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의원님은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정치,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고 또 각인이 되고 싶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당은 작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역량이 이준석 전 대표나 천하람 원내대표가 훌륭하다고 해도 저희 3명 다 초선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좋은 질문을 개혁신당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양당처럼 저희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계속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국민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실수록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네. 누구도 불편해서 말하지 않는 진실들에 대해서 용감하게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화두를 던지는 당이 될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호응해 주실수록 얼마나 그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당이 될 것이고 저희가 이틀에 한 번은 의원총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이틀에 한 번이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네. 허은하 대표님도 허은하 대표님도 참석하시죠. 온라인, 오프라인 다 네네. 자주 뵙고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민생을 반영할 수 있는 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원내에 있는 이준석 천하람 의원 그리고 저희 허은하 당대표 나머지 지도부와 더불어서 내일이 기대되는 정치 이 사람들이 다음엔 뭘 할까 계속 지켜보게 되는 정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벌써 뭐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주영 의원님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많이 뵙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의료 개혁 이슈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